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00년간의 주요 시사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나. One another, the background. That makes more sense. 실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더 잘해줘가지고 부탁하는. 네, 부탁하는 거죠. 러시아어의 그 부정형에 해당되는 이해가 있거든요. 더더욱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제가 답변한 내용 있죠. 네. 그 내용 씨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 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었던 이유는 Flying a rolling mean over the specified window. Dramatic, robotic voice. 정말 극한의 겨울만이 존재하는 이 러시아 오이냐콘이라고 방문하면 워낙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방문증을 줘요. 살아남았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여름 하면은 역시 뮤직 페스티벌.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우드스탁. 네네. 네, 우드스탁이 사랑의 여름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사실 뭐 코첼라 사막이라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완전 사막이죠. 페스티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 거기 인디오 사막까지 가는 거고. 남미 쪽에 제가 콘서트를 갔는데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춤추고 무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나와 있는지 상관없어요. 네. 국제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러시아에서 온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civil penalties you have. How many billions of dollars do you owe in civil penalties for molesting a woman in public? My son was not a loser, was not a sucker.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is a convicted felon is the man I'm looking at right now. But when he talks about a convicted felon, his son is a convicted felon. Very, very close to World War III, and he's driving us there. And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You want a World War III, let him follow and win and let Putin say, do what you want, NATO.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 50도를 넘는 살인 더위 속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순례객 1,3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하지 행사에서 1,300명 이상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사우디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200여 명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지는 여름철과 겹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83%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순례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والذين يعني تعرضوا للعوامل المسافات الطويلة اللي ذكرتها سابقا وتحت أشعة الشمس بلا 가자 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군 징집을 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레디는 전통을 계승하고 종교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징집 요구 여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레디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며 압박해왔던 초정통파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t's very hard to give any credit to this ruling. It doesn't mean much. 초정통파 정당들이 극우 연정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최대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시도됐지만 대통령과 국민 저항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 앞 무리오 광장에 군인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대통령궁에 진입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군은 전 합참의장인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군 지휘부를 교체했습니다. 쿠데타군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순이가 장군은 언론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갑차 동원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진위 파악은 어렵습니다. El presidente me dijo, la situación está muy jodida, esta semana va a ser crítica. Esta semana.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전 세계가 또다시 기후변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불안정한 날씨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과 극의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 소식. 구정원 기자님, 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저는 최근에 이거 뉴스들 보면서 미국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극심한 폭염, 이번에도 또 열돔 현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돔, 여기가 하늘을 지붕처럼 덮고 있는 거잖아요. 뭐 7,500만 명이 이제 폭염 경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히트 웨이브라는 말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론들에 등장을 했었어요. 외국 언론들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메가 파이어, 그냥 산불이 아니라 너무 여러 나라 규모로 휩쓰는 거대한 산불들 얘기가 나오고, 한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 열돔이라는 말이 이게 그 여름철마다 외신에 정말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매년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로키 산맥과 태평양 그 북서부 지역이 이례적으로 춥다는 거예요. 춥다고요? 예, 그래서 뭐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 산지 스키 리조트에 눈이 쌓였다. 그리고 일부는 뭐 서리주의보도 내리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싶었는데, 플로리다, 텍사스, 플로리다 쪽에 또 이제 홍수가 나서 차들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고 하지만 각자가 다 자기만의 원래 있었던 기상현상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동남아는 뭐 이거 뭐 4월부터 올해 때이른 폭염 때문에 난리가 맞아요. 났었죠. 막 휴교하고. 지금 인도도 거의 걸어다니기 힘든 수준, 50도 육박하고. 뭐 유럽은 그리스 아테네는 기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면서 관광객들 혹시 몰라서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튀르키예, 나키포로스나 이렇게 지중해 관광 명소들 많잖아요. 아마 올 여름에 좀 가보자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 너무 덥대요. 그래서 뭐 작년 여름에 그 그리스의 뭐 로도스 섬이라는 곳에 산불이 났는데, 뭐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 관광객 25,000명이 이재민이 돼갖고 그때 뭐 책임 이거 환불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 홍콩의 주식 거래소가 보통 날씨 그러면, 증시와 날씨 그러면 그냥 주가 변동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홍콩은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랑 다르게 악천후에는 폐장을 했었대요. 증시를 폐쇄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 계속 운영하겠다. 왜냐면 이상기후랑 악천후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일상화돼서 그때마다 폐쇄를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됐고, 하도 많으니까 우리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 또 어떤 큰 재앙이 닥쳐 있는 거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주로 남미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던 댕기열이요,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바 씨 어떻습니까? 네, 댕기열이 이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뭐 파라과이 이런 남미 국가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이 좀 덥고 습한 그런 동남아에서 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 병 자체가 심한 경우에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유럽에서 이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유럽 18개 국가에서 이 댕기열을 감염시키는 그 흰줄숲 모기라고,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디다스 모기라고 가끔 하거든요. 네, 줄무늬가 있어서 사진 많이 봤어요. 네, 이 모기가 발견이 돼서 주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그 남부 유럽 이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림픽을 프랑스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도 댕기열 위험 그 국가로, 주의 국가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올림픽을 보실 계획을 하고 계시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질병관리청 친구한테, 역학조사관 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댕결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 외국에 다녀온 사람이 여기 와서 발병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페이스북 보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어제도 병원에 말라리아 환자가 왔는데, 감염자가 왔는데 어디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요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열대지방 질병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들이 기후 관련해서 종종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지난 6월 5일이었습니다. 이 세계 기상기구와 함께 또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류가 약속한 1.5도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어떤 전망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12개월 연속해서 세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지난 5월 GPT-4O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AI보다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AI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허에서 나온 AI가 현실화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W 주제는 AI와 마주한 현실입니다. Scholars are all strong engineers. Simple. It integrates very, very easily in your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Intelligence is truly unique. Its semantic index of things like photos. That was the thing I sent you before. Don't. 지난 5월에 GPT-4O가 공개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지난 5월이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GPT-4는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요.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GPT-4O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르냐? 예, 일단 O라는 게 옴니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GPT-4O가 이제 GPT-4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향상된 이해력이나 응답의 정확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류율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많이 놀란 거 실은 이건 아직 데모로만 있고요. 몇 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에 GPT-4O가 실제로 우리 폰에 적용되는 데모를 보게 되면 감정 표현이나 속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실제 데모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 있는 개발자분이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네가 옛날 동화를 들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감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모셔널하게 해봐. 그럼 얘가 갑자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제일 어이없는 건 야 그럼 네가 이거를 음악으로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이랬더니 GPT가 갑자기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 And so Byte found another robot friend, and they lived circuitly ever after. 예를 들면 지금은 음성 대화 따로 뭐 이미지 대화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풀이 과정을 말로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풀이 과정대로 말로 쓰면 얘가 이거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수학이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감정적으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놀라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11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초창기의 AI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짧아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건가요? 네, 뭐 챗GPT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초창기 이제 GPT-3나 아니면 3.5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패턴 인식이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생성형 AI는
훨씬 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초창기 AI가 좀 상대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 그러니까 딱 그 규칙대로 동작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 나오는 AI는 일종의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져가지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져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챗GPT 뭐 활용을 우리 과학도 김희아 씨 저는 활용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이 써요. 언제 이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제 뭐 오류 나거나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아니면 다르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자료 요약이든 뭔가 아이디어를 받고 싶을 때도 쓰고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어요. 네. 챗GPT 활용 상위 1% 같은데요? 저희는 네. 사실 이제 통번역 할 때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제가 다루는 언어쌍이 이제 한국어와 러시아어 언어쌍이다 보니까 비영어권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한국어도 그렇고 러시아어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그래도 후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해결이 될까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AI가 100% 정답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는 초안을 잘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AI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100% 완전히 맡긴다. 그럼 솔직히 인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충분히 AI랑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원 MC님이야말로 이 챗GPT를 잘 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실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네. 방금 제가 답변한 내용 있죠. 네. 그 내용 실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 내용도 챗GPT한테 제가 써달라고 시킨 거예요. 아래 방송은 방송 대본의 일부야. AI 전문가인 김석진의 입장에서 답변에 들어갈 만한 답변을 쉽고 재미있게 써줘. 이렇게 한 거예요. 단순한 패턴 인식이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었던 이유는 제가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때로는 리서치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시간이 모자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초안을 받아서 그 초안에 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MC님도 뭐 세계 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북한의 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얘한테 간단하게 받은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여서 대본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러시아어의 그 부정형에 해당되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게 해줘라고 입력을 하니까 더더욱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조금 지시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얘를 믿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AI도 되게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얘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부정적인 질문은 얘가 답변을 잘 못하고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답변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AI가 쓰다 보면 되게 사람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지금 만드는 생성형 AI의 원리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상으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명령을 시킬 때도 되게 인간에게 일을 잘 시키는 이런 기법들에 가까운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데이터 역시도 내가 원한다면 요 내용으로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테크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성형 AI 기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즘 개발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2개 혹은 3개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입니다. 멀티모달. 네, 멀티모달. 이게 뭐냐면요. 그냥 멀티미디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글자, 텍스트 하나로만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AI가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이미지도 알고 글자도 알고 영상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더라도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내용을 얘한테 인지를 시키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냥 GDP 금리라고 쳤더니 2018년 자료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되게 친절하게 질문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가 제가 8살 천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재인데 8살이라 배경을 잘 줘야 됩니다. 봤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이미지는 미국 재무부 증권의 다양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면서 수익률이 단기 미국 재무부 증권 수익률, 3개월 재무부 증권 수익률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1920년부터 2015년의 수익률 변화를 시계열로 알려준다. X는 연도축. 아주 디테일하게 잘 얘기해주죠.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저게 지금 다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네,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한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너는 20년간 미국 경제와 그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사 뉴스를 분석해온 그죠? 이승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 이미지를 보고 한 장짜리 브리핑 대본을 쓴다면 실제 방송 대본처럼 써줘 제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얘한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더 잘해줘가지고 부탁하는. 네, 부탁하는 거죠.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먼저 1930년 대공황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서 대공황 얘기하고 이어지는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뭐 미국 재무증권가 이렇게 돼서 미래를 통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 모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일종의 비서 서비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얘기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윈도우의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이 컴퓨터가 진화하면 결국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올 것 같다. 이 비서 같은 에이전트가 5년 안에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럼 이제 4년 남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4년이 아니라 올해 말 정도면 우리가 되게 쉽게 볼 것 같아요. 벌써. 네,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플의 최근에 WWDC라는 행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에 지금도 음성 비서가 있죠. 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걔가 좀 멍청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버벅대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건 이 시리를 더 똑똑하게 하면서 그 뒷단에 챗 GPT 같은 서비스를 같이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밖에 있는 정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자면 스마트폰에 내 개인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해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데모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나 공항 도착했어 라고 이제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뭐 실이랑 연결돼 있는 챗 GPT를 버튼을 눌러서 켜가지고 택시 보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맥락상 다 일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녀석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미국 영어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스마트폰들에서 그런 에이전트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구글에 있는 그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엔 유튜브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반을 하면 아마도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의 음악을 감상하다가 갑자기 키보드를 치고 있는 여성분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안에서 이 옷이죠? 라고 찾아주고 저희 쇼핑몰에 비슷한 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녀석도 구글에서 지금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우리 쇼핑몰들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에이전트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예전에 보면은 그 IPTV 나올 때도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수많은 IT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 약속들과 다른 게 뭔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AI 방식과 지금의 생성형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요.
기존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나 AI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말을 배울 때 혹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책을 한 권을 계속 공부시키는 것보다 얘가 뭔지 몰라도 그냥 양적으로 책을 많이 주면 어느 순간 말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처음엔 AI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도 계속 이어졌죠. 근데 계속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효율적인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람은 한 책 100권, 200권을 주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생겼느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게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뇌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GPU가 왜 주목을 받느냐? 얘는 인간의 뇌에 비하면 되게 멍청한데 이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는 애를 병렬로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뇌를 10,000개고 1,000개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말이 안 될 수준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아이가 배우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GPT-3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GPT-3가 이제 사람들에게 준 건 야 이거 그냥 GPU 많이 붙이고 거기서 데이터 많이 주고 클라우드 줘서 약간만 다듬으면 그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애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결국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최근에는 이 언어 모델의 특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챗 GPT는 기본적인 언어 모델만 갖고 있는데 요즘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거기에 AI가 붙으면 또 되게 신기한 게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 서비스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구글 거라서 유튜브랑 연동이 돼요. 왜냐면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W에서 제가 봤더니 최근에 29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구돌풍 유럽 위의 선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29화를 찾아서 그죠? 내용을 본 뒤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써줄래?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후킹할 수 있는 블로그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주고 좀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넣어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극우 돌풍 관련돼서 얘가 요약을 한 게 영상이 유럽 위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돌풍이 불었다. 프랑스의 국민연 선거에 크게 성장했다. 프랑스는 이렇게 됐지만 중남미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 내용을 지금 보고 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풍부하게 잘 만들어주는 AI 도구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클로드라는 녀석인데 네,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의 그 공동 창업자 중에 일부가 나와서 만든 게 클로드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 이 클로드는 안전에 대한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제 자기네 안전 가이드라인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거 뭐냐면 내가 특정 내용을 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를 주거나 논문을 주거나 그럼 그거를 갖고 요약하는 걸 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챗GPT가 말투가 약간 번역투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뉘앙스를 잘 바꿔줘요. 요 내용을 긁어가지고 요 클로드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그죠? 이승원의 월드 시사 관련 블로그 글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기자님들께 그죠? 기자님들께 보낼 수 있는 보도 자료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줘. 단순히 보도 자료만 만들지 말고 네. 또 뭐가 주문? 메일에 넣을 인사말과 그죠? 그 다음에 홍보 문구까지 넣어주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인사까지 넣어서 주문 너무 많아. 메일의 형태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네,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승원의 구구돌풍에 대한 걸 보도드립니다. 최근 유럽위의 선거에서 불어온 모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목과 함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정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고서로 만들어줘라, 표의 형태로 만들어줘라, 불린 레벨로 만들어줘라, 다 됩니다. 예. 이미지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제작팀들이 미쳤네요.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네. 몇 개를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확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 AI들 중에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조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부작용과 상관없이 그냥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니까 쟤네보다 뒤처지면 안 돼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고 AI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 결국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안전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에 대한 협의예요. 거기서 좀 고무적인 건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최근에 이 AI 윤리 쪽과 관련된 데이터셋이나 안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를 짚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걸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게 특히나 이렇게 많이 논의가 돼야 되고 회의가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 기술이 이제 나온 지 2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빨라요. 네네. 근데 정말 빠른데 빠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논의할 타이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 챗GPT나 생성형 AI 기술은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론 전 세계가 아직 1학년이다. 아니면 이제 2학년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시연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여러 사람 직업을 잃겠구나.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네.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앞서서도 있던 질문에서 맥락이고 제가 왜 일자리에서 허허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이 AI가 잘하는 건 초안을 되게 빨리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럼 초안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할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딱 초안 쓰는 일까지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성형 AI를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니어급 이상을 위한 기술이라고 전 많이 봅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니어들은 일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일할 게 없어져요. 네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AI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AI에 대화하는 기술이 여전히 필요해요. 예, 뭐냐면 그때가 되면은 AI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해도 얘가 이걸 되게 잘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질문 쓸 때 계속 얘기하시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써요? 막 제발도 써요?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 맥락도 줘요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와 대화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10년, 20년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는 이렇게 AI랑 잘 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부장님 같은 분들하고 실제 이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주니어가 같이 앉아서 AI랑 뭔가를 회의하고 노력을 하는 그림을 저는 되게 그리고 있어요. 완전 콜라보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되게 스킬적으로 뭔가를 질문을 던져주지만 역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악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립적이죠. 예,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는 인간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소장님으로부터 이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혹시 여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만 알 것 같다. 저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네. 있어요? 네. 있고 아까 GPT한테도 대본 잠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디로? 오늘은 지금 아까 여기 방송국 올 때 네. 38도였거든요, 바깥이. 맞아요. 오늘 엄청 더웠어요. 너무 네. 더워서 그러면 반대로 정말 극한의 겨울만이 존재하는 이 러시아 북쪽에 시베리아 쪽에 오이мя콘이라고 네. 마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야쿠티아 공화국에 있는 마을인데 3분을 떠나볼까요? 아, 이제부터. 네네. 이제부터.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후하게 인식 쓰고 네네네. 있어요.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3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мя콘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한 7,000km 정도? 그러니까 네. 비행기로 한 7, 8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한국이랑 어찌 보면 가까울 수 있다. 네, 그런 곳인데 거기가 이제 1월 평균 기온이 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네. 1924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추위가 이제 71.2도에 영하 71점. 그래서 정말 추위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도 여름에는 좀 따뜻하고 해요. 뭐 한 영상 15도까지. 그래서 이 기온차가 굉장히 좀 심하기도 한데 겨울 왕국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를 매일매일 시동을 틀지 않으면 이제 차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조금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동 안할 것 같아요. 네. 네. 없니다. 그리고 물 뿌리면은 물이 바로 얼어버리는. 라면을 아마 이렇게 부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네, 그런 현상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방문하면 워낙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방문증을 줘요. 그래서 방문 당시에 온도가 같이 나와 있고 네. 이 사람은 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증명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챌린지, 뭐 이렇게 네. 도전 이런 느낌이 저는 들게 하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겨울에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빨래를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바지가 서 있고 네. 티셔츠도 서 있고 알았어요. 그거를 때려가지고 얼음 가루들을 털어내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 가면 이 호흡하는 게 적응하는데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입으로만 호흡을 하다가 점점, 왜냐면 코털이 얼어서 눈썹도 얼고 코털도 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여기가 얼음 안개가 발생해요, 겨울에. 네. 그래서 자동차들이 이동하는 뭐 버스나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군요. 버스에 그 점등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 가보셨어요? 극한에 저도 못 자격증 가봤습니다. 받으셨어요? 못 아직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겁나서 못 가겠는데요. 아무리 그래서 들어도. 저희가 못 가봐가지고 챗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옆에서 뭘 계속 네. 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왜 이렇게 바쁘시지라고 네, 생각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의 오미야콘에서 그리는데 오미야콘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라면이 얼어서 당황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해가 지금 그림이구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마을에 가면 인증서를 준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인증받은 느낌을 그려달라니까 네, 카툰으로 아이소를 오메놓고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턱과 눈썹이 얼어서 이런데 그림을 그려보랬더니요. 딱 저랑, 맞아요. 진짜 저런 네. 모습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 가본 데를 한번 AI로 그림을 그려봐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한테 막 추천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너무 더우면 또 너무 추운 거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네. 네, 중동에서 온 우리 그 키미야 씨는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숙소가 거의 없어서 네. 약간 그 홈스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알파고 신하 씨가 소개해줬던 그 3분 세계 일주를 네. 다 잊게 만드는 그런 세계 일주 곧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방송 보면 이것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위기감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김덕진 소장님과 에바 씨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저희들을 유쾌한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선생님입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대입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평론가님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네. 사실 저희 이제 국제 시사라서 여러 가지 좀 건조한 얘기만 하지 음악 얘기를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약간 좀 치어리더 같은 역할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건가요? 지난 6월 21일이 또 마침 세계 음악의 날이었어요. 아, 이게 그렇습니까? 예, 네. 1982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여기 불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네. Fête de la Musique라고 해서 네. Fête de la Musique라 그래서 다양한 음악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세계 월드 뮤직 데이라고 흔히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 하면은 역시 야외에서 벌어지는 그 각종 뮤직 페스티벌,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음악 축제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가보셨거나 들어봤거나 한 뮤직 페스티벌, 음악 축제가 있으시면 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역시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 관계로 롤라팔로자, BTS의 제이홉이 가서 공연하는 거 영상으로 봤고, 그다음에 코첼라, 뭐 블랙핑크나 에스파, 르세라핌 다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었어요. 열심히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인데 지산이었습니까? 지산이라고 했을까요?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었죠. 일단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쵸. 네. 그리고 화장실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렇죠. 네, 열심히 놀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소시적이셨던가 봐요. 소시적에.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어학당 다녔을 때 콘서트를 많이 다녔어요. K-pop 한국에 있는 콘서트들을 많이 다녔고, 근데 축제는 그냥 뭐 DJ 그런 축제들을 많이 갔는데, 사실 여름에는 이게 물 뿌리고 물놀이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저거 되게 워터밤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역 곳곳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축제들이 참 많을 텐데 음악 축제의 정의,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뮤지션과 관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체험에 참여하는, 거기서 일하는 뭐 스태프들과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팬과 뭐 팬들이 이끌고 온 뭐 친구도 있고 처음 뭐 이렇게 들르는 뜨내기 손님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로컬, 그러니까 그 장소, 그 공연이 열리는 어떤 독특한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진 도시 혹은 지역 혹은 국가라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공존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보통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음악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뮤직 페스티벌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아마 생각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인류 최초의 음악 축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무슨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건가요? 와, 진짜요? 진짜 뭐 진짜 뒤로 넘어져도 매트리스라는 말이 있듯이. 뮤직 자체가 뮤즈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비시즌을 이용해서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뭐 기원전 한 5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아폴로 신이라든지 이런 신에게 바치는 어떤 헌사, 시,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연극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런 축제였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960년대쯤 아닐까요? 맞아요. 60년, 정확히는 60년대 말입니다. 60년 베트남 전쟁이 생각나는데 그 시기 비슷하게 그 시기와
해피 문화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60년대 말이 우리가 아는 반문화, 카운터 컬처의 그런 전성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운터 컬처라는 하나의 문화, 음악이지만 사실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있고 그걸 즐기는 뭐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아까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공통된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진 이 대중들이 락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60년대 말에. 그래서 그 어떤 끓는 어떤 뭐 민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락페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글래스턴베리에서, 미국에서는 그 우드스탁, 네, 우드스탁이 처음으로 열렸죠. 그래서 사랑의 여름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머리에 꽃을 얹고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가장 이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된 이벤트 중 하나가 89년에 89년이면? 네, 세계사에 기록되는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전에 뭐 공장으로 쓰던 뭐 다른 목적으로 쓰던 건물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철거가 되거나 혹은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독일에서 EDM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EDM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전자음악 페스티벌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어디 가서 그래도 아는 척할 수 있게 네. 세계 유명한 그런 음악 축제들 조금만 좀 꼽아주세요. 페스티벌에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네. 대표적으로는 역시 서머 페스트라 그래서 관중수로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제 68년부터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 그래서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그 도시 모든 구역을 정말 막아놓고 하는, 그 사실은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라는 그 어떤 교육기관 말고는 그렇게 뭐 알려진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전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때문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거기에 또 뭐 그 특유의 텍사스 바베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또 도시의 명물로서 소개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한 시너지가 확실히 있네요. 시너지가 엄청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 축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하나의 롤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영국에는 뭐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가 유명하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코첼라나 롤라팔루스에 한번 서는 게 꿈이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글래스톤베리에 서는 게 이제 꿈인데, K-팝이 이제 이 무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글래스톤베리는 진짜 우울할 때 보면은 힘이 나요. 그렇죠. 예, 이걸 보고 에너지가 있으면은, 모든 축제에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이 글래스톤베리를 일부러 찾아서 옛날 것도 막 영상을 찾아보는데 저기 가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미로 가면 역시 브라질입니다. 락인 리오라 그래서 이게 8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이것도 뭐 관객 수로 따지면 보통의 이제 그 페스티벌 관객이 최소 지금 말씀드린 건 한 30만 이상은 군집을 한다고 봐야 돼요. 30만이요? 네네. 최소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최소. 네, 100만 넘어가는 뮤직 페스티벌도 많고요. 네, 그래서 보통 관객 그 집계를 하면 35만 정도는 잡고 있죠. 캐나다에는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몬트리올. 네. 프랑스 문화와 캐나다 북미권 문화가 아주 섞인 그 영어 프랑스어를 불어를 같이 쓰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가 재즈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트리올이라는 이름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여기 1980년에 시작이 됐던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사실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영국 다 저리 가 이럴 수 있을 만한 페스티벌이 유럽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도나우 인셀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다뉴브강 뮤직 페스티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로서 단일 입장객 기록을 세웠던 페스티벌이기도 해요. 오스트리아면 왠지 바이올린과 첼로 뭐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이고 아무래도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음악의 어떤 수도 같은 상징성이 그만큼의 또 관객을 또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도나우강의 어떤 정치를 또 즐기기도 하고 음악도 즐기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죠. 이란이나 뭐 중동 지역 이런 데도 이게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게 있나요?
사실 여성들이 이란에서 춤추는 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가 하나 들었던 게 있었는데 파즈르 이란의 파즈르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나?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이제 앉아서 한 무대를 보는 거는 되게 뮤직도 많은데 뭔가 페스티벌 형태로 음악을 같이 즐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완전히 산업화 규모로 됐잖아요. 네. 들썩거리는. 그리고 어떤 가수가 혹은 밴드가 움직이면 그 지역 경제, 사회,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할 네네. 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적 효과를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를 뮤직 페스티벌로 바꾸면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그 공연에서 얻는 페스티벌 자체에서 얻는 수익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되는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경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수익이 우리 돈으로 한 400~500억씩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그렇죠.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페스티벌 자체로만 얻는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장권 수익이 되겠죠. 그 외에 그 주변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도시의 숙박업, 음식점 이런 이제 부가적인 또 수익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용 창출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나 그런 관광적인 어떤 아이템들과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이 페스티벌에 녹여내서 어느 순간 그 페스티벌 하면 그냥 그 도시가 떠오르고 그 도시가 굉장히 원래 우리가 굉장히 친숙했었던 가볼 만한 도시처럼 각인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아직 좀 이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단 축제를 여는 곳으로 인식되면 네. 축제가 안 열리더라도 거기에 이미지가 제고돼서 계속 뭐 관광객들이 찾아간다던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코첼라 사막이라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완전 사막이죠. 근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거기 인디오 사막까지 가는 거고 글래스톤베리도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음악 축제를 즐기는 그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한국이나 뭐 외국 예전부터 원래 한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쪽 대중들이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비교적 얌전하게 네. 몸을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고 뭐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 그런 걸로 유명했죠. 네. 일본은 사실은 음악을 즐기는 이 음악 매니아적인 감수성은 네.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온 뮤지션들이 일본에만 가서 일본의 독점 공연을 하고 독점 음반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에서는 반응은 정말 소극적이다. 내 음악 좋아하는 거 맞아? 뭐 약간 상처받고 약간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았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뭐 그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떼창이라는 것도 떼창의 민족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 적극성이나 참여도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도시에 그런 관중들과 비교할 수 있겠고 원래 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관객이라고 하면 역시 미국하고 그렇죠. 남미죠. 남미 쪽에 제가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콘서트인데 이제 서로 그냥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춤추고 무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 상관없어요. 네, 노래 안 들렸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되게 그런 거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K-팝 팬이다 보니까 이 K-팝 가수들이 이제 외국의 이런 대형 축제에 많이 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은근히 좀 자랑스럽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음악 축제는 말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그거를 국위선양이라든가 약간 올림픽 보듯이 국위선양처럼 생각하고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은 한국인들은 너무 반응이 이렇게 무슨 경진대회 나가는 것 같다, 컨테스트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컨테스트가 아니고 페스티벌인데 이제 그게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평론가님은 좀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사실은 다 성과 뭔가 위주로 기록 위주로 좀 정리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에 섰는데 뭐 메인 스테이지에 섰다, 서브 스테이지에 섰다.
메인 스테이지에 섰지만 그냥 퍼포머였다. 서브 스테이지에서 헤드라이너였다. 그러면 순서 이런 것들. 네, 그 순서 누가 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좀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페스티벌이라는 말 자체가 축제잖아요. 네, 그냥 축제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커뮤니티, 관객들이 모여서 즐기는 거지. 앞으로는 전 좀 더 성숙하게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치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올림픽 정신으로 이거 좀 지향해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대표적인 이제 페스티벌 축제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축제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추천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펜타포트는 한번 가보셔야죠. 우리나라의 락페라는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와 아주 유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아주 또 역량 있는 기획자들과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이고 이게 또 특히 늘 이상하게 펜타포트 할 때가 되면 우기 겹쳐서 그 펜타포트 전용 그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네, 뭐 장화를 비롯해서 뭐 우비 뭐 등등해서 근데 또 그렇게 좀 젖기도 하고 뭐 묻기도 하면서 즐기는 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페스티벌이라는 건 음악의 감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게 비든 뭐 흙탕물이든 뭐든 하여튼 경험을 하는 대표적인 게 있겠고 또 뭐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도 있죠. 국제 락 페스티벌도 있겠고요. 외국 여행이 가는 스케줄상 가능하신 분들은 뭐 서머소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서머소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제 8월 중순에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 아이돌 그룹인 NCT 드림,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보이넥스도 다양한 또 라인업들이 꽉 채울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혹시 가시나요? 가실 것 같아요. 왠지 가실 것 같은. 출연료 열심히 모아서 꼭 가보는 걸.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은 페스티벌 기간 내에 기회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두 분 다 알 것 같아요. 알겠죠? 평론가님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하다. 우피 골드버그죠? 네, 맞아요. 시스터 액트에서 가짜 수녀였었잖아요. 네네. 가짜 수녀가 교황과 만났어요. 또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악수를 하면서 무슨 말인가를 했을 텐데 네. 그 말이 뭐였을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네. 키미아 씨는 혹시 우피 골드버그 저 배우 아세요? 잘 몰라요.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세대 여기서 차이가. 또 딱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안타깝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유명한 배우들, 뭐 코미디언들 정확히는 100여 명을 초대했어요, 바티칸으로. 그래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인데 두 분이 굉장히 미소 짓는 그 모습이 일단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유머 감각이 대단하신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4년에 방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7개월 뒤에 이제 2015년에 한국 주교단이 바티칸 가서 교황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 갔다 온 지 조금 돼가지고 한국어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 코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나에게 유머 감각을 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먹혀들지 않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농담을 계속 던지셨다고 해요. Io vi chiedo per favore di pregare per me a favore con il sorriso, no contro. 저 두 분이 지금 만나서 어떤 농담을 행복한 말들을 주고받았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항상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좀 시급한 사안, 무언가 불안정한 거, 좀 한마디로 안 좋은 뉴스들 많이 하게 되고 되게 힘센 지도자들, 좀 군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진은 보면 너무 좋네요. 저 사진 진짜. 기분 좋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되게 농담도 재밌었고 기분 좋아지네요. 네, 교황님의 농담 아마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김희아 씨는 여전히 지금 저 여자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있을 때도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코미디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송에서 가장 뭐랄까요, 그 카리스마 있는 진행자가 필요한 게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쓰잖아요. 이승원의 월드시사.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단독 토크쇼를 하는 사람이 코미디언. 그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한번 유머를 선보이는 행사 기자들과 이제 유력에서 앞에 놓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유머를 어떻게 잘하나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나오는데 I am releasing my official birth video. I want to make clear to the Fox News table that was a joke. That was not my real birth video. I just have two more words to say. Obama out. 요새는 조금 그런 뉴스도 없어진 것 같네요. 왜냐면 더 웃긴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픈 사건들. 네. 그리고 항상 정치인들의 연설, 뭐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모든 거의 사실 시작을 무조건 조크로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미국만의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벽을 좀 낮추고 경계심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조크, 유머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대한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머라는 게 분위기를 또 약간 누그러뜨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찌르는데 정말 아픈 경우도 있고 유머가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유머를 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기분 좋은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웃게 돼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